현대교회의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응급처치 프로젝트 믿음의 행진. 오늘은 건강한 신앙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현대교회의 노력을 박행신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북한 관련 이슈로 함께하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북 제재의 해법이 쉽지 않았는데요. 막판 줄다리기를 해온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는데요. 부디 이번 제재안이 회초리만이 아닌 국제사회가 평화를 이루는 노력으로 인식되길 바라겠고요. 그 노력에 무엇보다 북한이 같은 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2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7주년 3.1절 다음 날 주한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는 어김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1220회를 맞이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관계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전국에서 참석한 시민 등이 수요 집회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며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참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졸속합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예장통합은 이날 수요 집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정의의 기억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의 공식 사죄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과 예장통합, 제1220차 정기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분연이 일어나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를 비롯해 연대 발언과 자유 발언에 나선 대학생과 시민들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보전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노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미국 정부와 유엔 본부, 주미 일본 대사관과 대학교 등을 방문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에 교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두 종류의 아프리카 가나 부족어로 번역된 성경 3만여 권을 현지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2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성경은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라며 한 권의 성경이 아프리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원을 한 신촌교회 이정익 목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이 이로부터 시작된다며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성경 기증이 곧 선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의 71%가 기독교인이지만 가난으로 인해 성경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나인들에게 보내지는 이번 기증부는 4월 말경 현지에 도착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매주 이 시간 건강한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현대교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천에 개척된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1995년 8월 달에 시작이 된 교회인데요. 그렇게 개척해서 진행을 하다가 15년 동안 삼각교회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에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뭐 현대교회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또 현대교회는 또 청소년 교육과 또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주일학교 또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천의 여타 지역에 비해서 그 30세 미만의 인구 분포층이 훨씬 두텁다는 것입니다. 네. 약 70% 가깝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한 25%에서 30%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이분들을 위한 사역에 좀 전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대의 젊은 층, 또 그 연령대에 결혼한 젊은 층들이 낳은 아이들, 네네.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관심에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교회가 없을 텐데요.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학교 등교하기 전에 매일 모이는 어린이 예배. 등교하기 전에요.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네.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또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예배, 네. 그리고 지역 사회를 배우고 지역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역 역사 배우기, 또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영성을 깊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저희 교회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쉼이라는 이름의 가정예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그 다양한 예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 중에 아이들 등교 전에 교회 와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기 바쁠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까요? 등교 전에 모이는 이 예배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일이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모이고 있죠.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소개가 되어서 네.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는 한데 아침마다 모이니까는요. 네. 그런데 하여튼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 만나서 굿모닝 하나님 하고 인사하고 하루 시작하자, 뭐 이런 의도로 시작을. 인사하고. 네. 예, 예.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예배죠.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어른이 많고 아이들은 좀 적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현대교회는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교육 구조를 이제 교육 생태라는 구조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는 유치부가
50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가 80명 이제 좀 넘게. 그다음에 청소년부가 또 40-50명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교인들 낮예배 때 모이는 교인들 수가 25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보면 거의 1대1에 육박하는 교육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의 구조라고 보겠죠. 예, 그렇군요.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네, 목사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또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그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에 열정이 많으시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특별히 역사 탐방 교재였어요. 네. 이 역사 탐방 교재 목사님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전국을 순례한다고요? 이미 그 성서 안에서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현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리고 페르시아도 모두 이끌고 가시는 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통전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또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한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힘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역사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없거든요.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다니면서 삶에 대한 교육 또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3일간의 아주 짙은 그런 어떤 공동체감을 경험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 여행을 통해서 독립성도 키워주고 또 글쓰기도 가르칩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행문을 써야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행문을 쓰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글 쓰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역사 여행을 하면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역사 교육이지 어느 한 지역의 역사, 지역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 교육은 사실 학교에만 맡겨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그 가정 교육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는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정이 배제된 신앙교육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날 잠깐 1시간 정도 그 정도 예배가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관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별도의 교회학교 교육이 없이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인도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가정 안에서 리더십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하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는 교회학교 교육이 그 주간에는 다 폐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교육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교인이 예배당에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주일학교나 또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또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자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에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회학교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교수 학습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 교육이 진행이 되면 선생님은 다 아는 사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거든요. 이런 관계 구조 안에서는 건강한 신앙 교육이 쉽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속에서 하는 교실 교육, 분반 공부라든가 이런 교실 교육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삶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배우는 거, 학습, 또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세계의 한복판인데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소명으로 보냄받은 현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삶의 문제인데, 이렇게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게 되고 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현대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는 이런 사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예. 특별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또 미뤄졌어요. 예.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안보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이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좀 요구하면서부터 좀 늦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대북 제재안이 이제 발효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지난 1월 6일 날 그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의 대북 제재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제재 내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들어가는 내용도 좀 많아지게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그 대북 제재보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채택이 된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재정 문제겠죠? 그렇겠죠. 이제 이번 그 대북 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그 경제 부분, 특히 재정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그 북한의 모든 그 화물을 다 검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뭐 그 화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이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항공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항공유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이걸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애초 초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러시아 내 북한에 대한 민간용 그 항공에 대해서는 좀 급유하는 것은 좀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수정되었고요. 그러나 하여간에 항공유 수출 금지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북한은 상당히 그 좀 뼈아픈 그런 또 제재가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광물 거래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주요 수출품이 광물이거든요.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거래가 차단됨으로써 북한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그 개발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이번 제재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그런 그 이런 핵이나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어진 단체, 개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촘촘한 한 17개 그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제재를 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대북 제재안보다 상당히 강한 특히 그 경제 제재가 상당히 강도가 높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한다면은 중국의 힘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입장은 좀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이렇게 대북 제재안이 늦어지게 된 것이 중국 때문이었죠. 중국이 이제 1월달에 4차 핵실험 나오고. 방금 제가 좀 설명드린 이 초안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이 좀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각 그 안보리 국가들한테 이제 그 동의를 이제 구했는데 중국의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결국은 이제 그 지난 2월 7일이죠. 지난달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라고 했지만은 결국 여기서 아마 중국의 마음이 좀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야, 이건 더 이상 이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돼가지고 중국이 감쌌다가는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그냥 막 나갈 수도 있겠다. 또 하나 한미가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 사드 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아마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엔 제재에 중국이 적극 참여를 하고 그 한반도의 사드 배치, 그 우리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좀 어떻게 중국이 좀 그걸 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애초에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번에 그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리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3국이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뭐 중국, 러시아, 미국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모호한 입장 취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또 강력한 또 제재를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러시아가 지금 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러시아의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막판에 좀 발목을 잡았다가 네네. 결국은 이제 제재안에 이제 러시아도 동의를 함으로써 결국 이제 뭐 해결은 됐지만은 사실은 좀 예상을 못했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좀 이렇게 조율되어지게 되면은 뭐 거의 통과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러시아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러시아의 관련 부서들이 좀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항공, 그 군사용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민간용 항공기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은 좀 허락해달라. 그 부분이 약간 좀 수정이 되어졌고.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그 기관 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러시아와 관련되어진 개인 한 명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좀 빼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이제 수정되어진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결의안로 채택되어졌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길게 보게 되면은 한 5일 정도 늦어졌고 또 애초에
좀 결의안이 채택됐던 거는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막판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나온 거는 사실 큰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자국도 이제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너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더디게 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 사이가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밀접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중진시켜가지고 이걸 좀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막판에 좀 이렇게 러시아가 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조금 내용이 수정되었지만은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애초에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 내용을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대북 제재가 실제화되고 또 경제 압박이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한 소동이 있을 텐데요. 내부 단속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안보리 제재에 대해 가지고 또 결국에 이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북한이 그 유엔의 그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가지고 이게 각종 매체, 노동신문이나 뭐 조선신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다. 뭐 이렇게 아주 맹변환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 제재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일종의 전쟁 소동이다. 그래서 전쟁 행위다. 뭐 이렇게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재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또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 특히 이 대북 제재 내용이 경제적 자립을 하자, 또 내부 결석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조선신보 같은 경우는 결의안에 이제 미국이 초안을 많이 작성했는데 거기에 중국에 대한 이 비난도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이 이런 그 미제다. 미국이 결국은 유엔을 빌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전쟁 도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전쟁에 대비한 뭐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내 그 젊은이들 한 150만 명이 전쟁 남은 그 군 입대를 자원 입대하는 그런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뭐 최고 지도자가 뭘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동원돼 가지고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선동인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은 하여간에 유엔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이겨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 각종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 러시아, 중국이 계속 압박을 가할 텐데요. 이제 남북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되나 우리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압박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건 북한이 뭐 핵 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 북핵 문제는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의 어떤 대화에 그건 항상 열려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남북 대화가 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3월 이번 달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매년 벌어지는 또 훈련이 또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김정은을 가지고 좀 부각시키는 결국 이제 김정은이 그 미국과 싸운다. 또 그들을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이제 지도력을 보여준다. 뭐 이런 그 어떤 그 선전선동을 하면서 김정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그 좀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또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그 많은 그런 그 동원이나 특히 이제 5월 달에 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서 가지고는 뭐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아마 도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늘 해왔던 도발의 형태가 네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뭐 또 NLL 또 침범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대남 도발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남북 관계 또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은 상당히 그 위험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이번에 북한의 어떤 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의지가 네네.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대북 제재안이 제대로 잘 실천되어져 가지고 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전향적인 어떤 그 좋은 지금까지는 아는 새로운 어떤 좋은 기회가 또 오기를 또 북한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우리가 또 바라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말이죠. 예. 핵을 빨리 포기하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샘 추위치고는 꽤 추웠던 날씨였는데요. 오늘 내일은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주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